여러분, 서머스 장관 이러면요, 빌 클린턴 행정부의 재무장관을 했고요. 오바마 행정부의 국가경제위원장을 지낸 분이에요. 그런데 이 레리 서머스 하버드대 교수, 이분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아주 섬뜩한 경고를 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과 맞먹는, 쉽게 말하면 아직까지 경험하지 못한 그런 인플레이션 압력이 유발될 거다, 이런 얘기를 꺼낸 겁니다. 인플레이션 문제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지금 계속 회자되고 있는 문제이기도 하죠.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돈을 엄청 많이 풀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은 닥친다, 이런 얘기 말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레리 서머스 하버드대 교수가 이렇게 섬뜩한 경고를 한 것은 뭐냐? 한번 우리가 차분하게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진짜 인플레이션이 온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 이거 휴지조각 된다는 이야기예요. 최악으로 가면 그렇게 되겠지만 어쨌든 돈의 가치가 엄청 떨어진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럼 자산을 들고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자산이라고 이야기하면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것들 있잖아요. 익히 알고 있는 것들. 금이라든가 부동산이라든가 주식이라든가 심지어 비트코인까지, 이런 자산을 들고 있어야지 인플레이션 해치가 되잖아요. 그럼 과연 인플레이션이 진짜 심각하게 올 거냐? 이런 얘기를 한 번쯤 구체적으로 해봐야 될 때 같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인플레이션은 온다. 오는데 단순한 인플레이션이 아니라 복합 인플레이션이 온다, 이렇게 저는 진단하고자 합니다. 복합 인플레이션은 뭐냐? 기본적으로는 정책적 요인에 의해서 인플레이션이 오고요. 수요적인 요인에서 인플레이션이 오고, 그리고 공급적인 측면에서 인플레이션이 온다. 이 세 가지가 동시에 겹쳐서 온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만큼 지금 시장은 인플레이션 압력을 굉장히 받고 있습니다. 먼저 이 정책, 공급, 수요적인 측면의 어떤 인플레이션이 말하기에 앞서 당분간은 대한민국 사람들의 어떤 속성을 반드시 감안을 해야 합니다. 경제가 불확실하다고 생각하면 돈을 안 쓰는 거 말입니다. 이것도 감안을 해주면서 인플레이션이 올 거다 안 올 거다를 예측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당분간 큰 인플레이션은 오지 않는다. 그렇지만 장기적으로는 분명히 인플레이션이 온다. 이렇게 말씀드리겠다는 겁니다. 자, 정책적인 측면부터 먼저 볼까요? 정책발 인플레이션은요, 바로 돈을 너무 많이 풀었기 때문이에요. 돈을 지금 엄청 풀잖아요. 대한민국만 푸는 게 아닙니다. 미국만 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 때 3조 달러 풀었죠.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1조 9천억 달러를 또 풀겠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여기에 앞으로도 지금 경기가 안 살아날 경우에는 기준금리를 동결시키겠다, 0%로 가겠다, 대한민국도 0.5%로 가겠다, 이렇게 예상을 하잖아요. 이 말은요, 통화량이 시중에 계속 늘어난다는 거예요. 게다가 한국 같은 경우는 뭐가 있습니까? 지금 재난지원금이라고 해서 1차, 2차, 3차, 4차까지 뿌린 데다가 앞으로 5차, 6차, 7차는 당연히 뿌릴 거고, 자영업자 손실보상법까지 뿌리게 되면 이게 시중에 돈은 넘치고 또 넘칩니다.
예. 그러면 그 돈은 뭘로 마련할까요? 그게 문제죠. 바로 부채로 마련한다는 거예요. 부채로. 부채로 마련하기 때문에 이게 정책발 인플레이션이 올 수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돈이 부채로 만들게 되면 정부가 국가 부채를 많이 찍는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금리가 올라가요. 금리가. 실질적으로 말입니다. 우리나라만 그런 것이 아니라 미국에서도 지금 금리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10년 만기 국고채 금리가 이게 기준금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미국도 보면 지금 최근에 사상 최고치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많이 올라갔어요. 2월 16일 기준으로 1.317%입니다. 최근 기준으로 굉장히 많이 올라갔죠. 코로나19가 덮치고 나서는 굉장히 많이 올라갔다는 거예요. 금리가 이렇게 많이 올라간다는 것은 여러 가지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굳이 금리 그러니까 국고채 공급만 늘어나서 금리가 올라가는 것은 분명히 아니거든요. 물가 상승이 일어나서 금리가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 이것도 감안을 해줘야 됩니다. 요즘 같을 때는 원자재 가격이 워낙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금리까지도 지금 자극을 하고 있다. 국고채 금리까지도 자극을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합니다. 문제는 앞으로도 각국의 나라들 전부 다 뭐라고 얘기해요? 무제한으로 통화 공급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렇게 되면 어빙 피셔가 이야기했던 화폐 수량설 이게 적용이 될 거예요. 그러면 통화 공급은 그대로 물가로 연결된다 그 말입니다. 결국은 돈은 굉장히 많이 푸는데 그 푸는 만큼 물가는 올라간다. 국채금리가 올라가는 걸 봐도 물가는 올라간다. 원자재 가격도 올라가고 농산물 가격도 올라가고 에그플레이션이 시작되면서 공산품까지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면서 완제품까지 물가가 올라간다. 이런 얘기가 지금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 지금 어떤 물가 상승의 압력은 그만큼 크다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이 공급발 인플레이션은 도대체 뭐냐? 공급발 인플레이션은요 100% 지금 요즘 같으면 유가예요. 유가. 유가를 보면 이거 결국은 유가가 올라가면 나머지 공장을 돌리는 비용도 많이 올라가고 제품을 생산하는 비용도 많이 올라가고 그러면 완제품 가격도 많이 올라간다. 이런 결론이 나오게 되잖아요. 지금 서부 텍사스산 중진류 가격 보세요. 최근 들어서 최고치입니다. 배럴당 60.05달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4월 20일 날 이 서부 텍사스산 중진류 가격이 마이너스 37.63달러 최저치를 기록한 것을 생각하면 60.50달러, 05달러는 굉장히 많이 올라간 겁니다. 이거는요, 쉽게 말하면 원자재 가격이 단기간에 이렇게 팍 오르는 거거든요. 이런 현상을 슈퍼 스파이크 현상이라고도 합니다. 슈퍼 스파이크 현상 자체가 지금 벌어지고 있다. 유가가 올라가면 다른 원자재 가격 다 올라가거든요. 곡물 가격 계속 올라가죠. 그죠? 그러면 뭐 굴이나 알루미늄이나 니켈이나 돈을 많이 풀어놨으니 그 돈에 따라서 쉽게 말하면 원자재 가격도 지금 폭등하는 추세다. 지금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원자재 가격이 폭등한다. 이 말은 우리 물가가 올라간다. 인플레이션이 된다. 이 말하고도 직결됩니다. 그만큼 원자재 가격의 어떤 인상은 우리에게는요 인플레이션 자극으로 계속 몰릴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수요발 인플레이션입니다. 수요발 인플레이션은 뭐냐? 쉽게 생각하면 여러분 한 나라에
잠재 성장률이라고 있잖아요. 이 잠재 성장률을 올해 성장률, 현재 성장률에서 빼면 이게 플러스가 되면 인플레이션이 되고요. 마이너스가 되면 이게 디플레이션이 됩니다. 지금 그런데 전 세계 어느 나라든 잠재 성장률보다가 올해 예상 성장률이 훨씬 큽니다. 중국만 하더라도 잠재 성장률은 6% 정도로 보는데 올해 예상 성장률은 8 내지 9% 성장한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2 내지 3%포인트가 높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만큼 인플레이션 갭이 발생을 한다. 물가가 오른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쉽게 말하면 오쿤의 법칙이에요. 오쿤의 법칙. 그런데 이렇게 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겁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도 잠재 성장률이 2%거든요. 그런데 올해 성장률이 4 내지 5%니까 2 내지 3%의 갭이 있는 거죠. 2 내지 3%의 갭이. 그만큼 물가가 오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오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잠재 성장률이 2% 내지 2.5%라고 이야기하는데 올해 성장률 목표치가 3%가 넘잖아요. 1% 가까이 갭이 납니다. 그만큼 우리나라도 인플레이션에 대한 압력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정책발 인플레이션 그리고 공급발 인플레이션 여기에 수요발 인플레이션까지 계속 겹쳐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 이것은 분명히 현재 시장에서 분석된 이야기들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복합 인플레이션, 저는 복합 인플레이션이라고 이야기를 잡았는데 그럼 이런 복합 인플레이션을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도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나 저나 인플레이션이 오게 되면 현금 가지고 있는 사람은 바보가 되니까 말입니다. 그러면 현금을 가지지 않으려고 생각하는 방법도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인플레이션 안 올 수도 있어. 이런 예상들도 좀 있거든요. 저도 단기간 인플레이션 오지 않는다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 이유가 일단 돈이 안 돌아요. 사람들이 돈을 안 써요. 금고를 사다가 집에다가 현찰을 집어넣을지언정 돈을 안 쓴단 말입니다. 오히려 우리나라는 어떨 때는 디플레이션을 걱정할 정도예요. 디플레이션은 저성장의 저물가를 말하거든요. 돈을 이렇게 많이 풀어놨으면 사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리플레이션 쉽게 말하면 성장도 일상적이고 물가도 일상적이고 오르는 그런 리플레이션을 걱정하는 게 아니죠. 리플레이션을 생각해야 될 때인데 리플레이션을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는 디플레이션을 생각한단 말입니다. 저성장의 저물가. 소비가 그만큼 안 일어나니까 말입니다. 그렇지만 이게 백신이 이제 보급이 되고요. 백신이 보급이 되고 또 사람들의 마음이 이제는 일상으로 돌아간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 분명히 소비가 일어날 겁니다. 그 소비는 결국에는 보복 소비로 일어날 거고 그렇게 되면 물가 상승도 일어날 거라 그런 예측을 하는 거거든요. 지금 미국 같은 경우도 보면요. 개인 소비 지출이 2022년까지는 보면 굉장히 많이 올라가는 모양새입니다. 2022년 1월에는 2% 넘게 올라갈 수도 있다. 이런 물가 상승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 파란색이 개인 소비 지출이거든요. 개인 소비 지출이 지속적으로 우상향하고 있죠. 여기다 소비자 물가 지수도 우상향을 지금 하고 있는 편입니다. 이게 미국의 주요 IB 그러니까 투자은행들이 지금 예측한 전망치거든요. 이 말은 결국은 물가가 올라갈 거다. 게다가 미국 같은 경우는 연방준비제도 우리나라 같으면 중앙은행이죠. 중앙은행이 2%까지 물가 올라가는 건 용인하겠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까지 용인을 하겠다는 이야기는 결국은요. 물가가 상승하는 것 그냥 놔두겠다 이런 이야기도 되거든요. 분명한 것은요.
물가가 오릅니다. 오르지만 갑작스럽게 뭐 시장 발작처럼 오르는 것은 아니더라도 오를 수밖에 없는 그런 복합적인 요인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시장은요, 물가가 오른다고 생각을 하면 많은 사람들이 실물을 사기 시작해요. 안전자산을 사기 시작한다고요. 그렇게 됐을 때 부동산, 주식, 금, 비트코인 이런 걸 말하잖아요. 우리는 비트코인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젊은 친구들은 굉장히 잘한다고 하지만 비트코인은 잘 모르는 것. 잘 모르는 것은 투자하는 게 아니에요. 잘 모르는 것에 투자하다가 어느 순간 뻥 하고 난리가 날 거니까 말입니다. 그렇지만 대한민국의 어떤 물가 수준은요. 지금 장바구니 물가는 엄청 오르고 있고 유가도 엄청 오르고 있습니다. 원자재 가격도 오르고 있고 오히려 말입니다. 여기에서 소비가 많이 일어나줘야 되는데 소비는 안 일어나고 물가만 올라가는 오히려 저는 스태그플레이션이 굉장히 우려되는 그런 모양새거든요. 저성장은 계속하고 거기에 고물가가 되는 그런 양상이 벌어질까 좀 두려워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당분간은요. 분명한 것은 당분간은 우리 국민성에 비춰 볼 때 인플레이션, 과도한 인플레이션 내지는 시장 발작형 인플레이션은 오지 않을 거다. 저는 그렇게 지금까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중에 분명히 올 거잖아요. 인플레이션은 오리라고 보니까요. 이게 정부가 잘 대응해서 적재에 시장금리를 올리면 모르겠지만 워낙 많이 풀어진 돈이 그게 쉽지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때문에 제가 늘 말하는 스스로 셀프 재테크 이럴 때는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결론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인플레이션 압력은 굉장하다. 정책적 요인도 있고 공급적 요인도 있고 수요적 요인도 있다. 복합 인플레이션 요인이 가득하다. 그렇지만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성향과 또 금리에 의해서 게다가 경제 불확실성에 대한 어떤 예측 때문에 사람들이 돈을 안 쓰고 있다. 그래서 당분간은 인플레이션보다는 디플레이션이 좀 더 우려스럽다 이런 이야기도 한다는 뜻입니다. 그렇지만 장기적으로는 결국 저성장의 물가는 오르는 스태그플레이션의 염려도 굉장히 커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